네, 안녕하세요. 한 세 달? 그 정도 시간 지난 것 같은데, 1차들 시험 보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 또 1차가 제가 듣기로는 좀 어려워서 점수가 이렇게 좀 낮게 나온 것 같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이제 1차 끝났으니까 2차까지 기간이 저는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는 어쨌든 올해 이제 시스템 만들 때 좀 기간을 좀 짧게 2번을 나눠가지고 이 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계획하고 조금 다른데 모강을 좀 많이 보고 길게 보고 한 10회 정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차를 6회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6회로 좀 줄여놔서 문제 개수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일단 회당 2문제씩, 그러니까 총 50문제씩 해가지고 6회 볼 거예요. 그러면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컨셉으로는 리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라, 물론 전에 배웠던 게 좀 빨리빨리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좀 가물가물한 부분도 있고, 객관식은 주관식하고 달라서 키워드 떠올린다고 해가지고 막 글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 수업은 6회 진행되는 수업은 이슈를 좀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50문제씩 볼 건데 50문제 보는 동안에 주제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 모의고사를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모겐소, 예를 들면 오늘 모겐소 시험 보셨는데 모겐소가 무조건 매 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현실주의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보통 2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2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게 될 건데 5문제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신현실주의가 제일 많이 나오지 모겐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겐소 관련해서 한번 쭉 사지선다를 가지고 모겐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걸러본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푸는 게 일단 요 순환에선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학원 계획으로는 4회 정도인가 아마 진도와 관계없이 이제 원래 시험대로 이제 문제 배열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건데, 그때는 시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를 좀 많이 배열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은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빨리빨리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좀 떠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주제 중심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최종 모의고사 볼 때는 좀 랜덤하게 시험 볼 건데, 그때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배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순환에 보는 문제들은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적절한 난이도에서 이런 주제들이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 되겠고, 딱 목표치는 요 모의고사가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목표로 해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끝나고 나서 좀 난이도 조절하면서 이제 시험 보는 거는 90점에서 95점 목표로 해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50문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아마 코멘트는 1시간 정도 안짝으로 해서 코멘트하면, 그거 이제 공부하신 시험 보신 것 중에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부분 가지고 오후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그 부분들 좀 복원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수업 전에 1차 보기 전에 6번 정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OX 퀴즈 말고. 그래서 그 6번 모의고사 본 것들도 문제가 좀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은 거라서 이 문제하고는 이제 하나도 중복되진 않을 거니까 그 문제도 같이 복습하실 때 그것도 진도별로 간 거니까 또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면 약간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푼 문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조금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좀
그 양해를 부탁드릴 거는 원래 이 모의고사를 보면 객관식 문제 풀고 나면 각 문제별로 이제 정답 비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채점해 가지고 정답 비율 나오는 게 지금 본관에 있어서 여기서 시험 보고 바로바로 그 점수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오전에 강평 끝나고요. 오후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바깥에다 좀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좀 보시고 문제에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랑 그다음에 오답률이 어떤 게 오답률이 높은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고 제가 강평하기 전에 원래 답지를 받아보고 오답률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제일 오답이 많았는지 코멘트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원이 좀 잘 안 돼서 이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돼서 그건 조금 아쉽게 돼 있는데 따로 오후에 시간 조금만 내셔가지고 문제별로 본인이 틀린 부분에 좀 확인을 하시면 좀 객관화하기는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작업은 좀 따로 좀 하도록 하시고 1회 모의고사 먼저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란 문제를 3개를 냈는데 이유가 이제 2가지인데 중동 문제가 요즘에 관심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게다가 박건영 선생님이 쓴 책이 그 외교사 책이 뭐 2017년에 나왔고 2019년에 보니까 개정판도 내셨던데 국제관계사라는 책에 이쪽 관련된 주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출제하기 좋은 근거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란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시라고 3문제를 여기 넣어놨어요. 첫 번째 문제 보면 시아파 중심 국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중동은 이제 이슬람 국가를 2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분류할 수 있고 수니파의 본산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본산이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일단 확인해 두시라고 출제한 문제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게 뭐냐. 근데 외교사 문제에 해당하는데 왕정복고된 게 1953년이에요. 그다음에 신정민주주의 만들어진 게 잘 아시는 1979년이고 1979년은 외교사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면서 이제 신냉전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신냉전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 이란의 신정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국제정치 이론으로 치면 왈츠의 책이 나온 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해인데 이게 이제 79년이고 그다음에 국제법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이란 컨트라 케이스가 1985년에서 86년 냉전의 초절정기 레이건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85년에서 86년이고 악의 축으로 지정된 게 2002년. 그래서 이게 좀 시기는 지나서 이렇게 내진 않을 건데 우리가 9.11 테러가 생긴 다음에 로그 스테이트라는 나라가 7개가 지정이 됐고 그중에 3나라가 악의 축으로 지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악의 축이 된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 이렇게 3개니까 그건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세 번째 이란 컨트라 케이스가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란 컨트라 케이스는 국제법에서도 아마 출제되고 국제정치학에서도 출제될 수 있어서 한번 다뤘는데 틀린 건 뭐냐 3번 보시면 이란에서 판매한 무기 대금을 빼돌려서 컨트라 반군을 지원했는데 그 컨트라 반군은 니카라과에 있는 컨트라 반군이라서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4번은 볼런드 수정법이라는 거 집어넣어놨는데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볼런드 수정법인데 이걸 위반한 거라서 이것도 조금 난이도 높게 만들면 지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냥 완전히 시사 문제인데 국제정치 책 중에 학문적인 책은 아닌데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더 베스트 앤 브라이트라는 책인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이건 케네디 정부의 그 뛰어난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조롱한 듯이 이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하고 관련돼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걸로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면 요 책도 지문 하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요 책은 국제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읽힌 책이라 내용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케네디 정부만 다룬 건 아니고요. 베트남 전쟁 전체에 이제 제일 주된 역할을 했던 정부가 두 개인데 하나가 케네디고 하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낸 린든 존슨이거든요. 그래서 두 정부를 다 다뤘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는데 평화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구조적 평화, 적극적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요거를 한번 다뤄봤고요. 지난 순환에 모의고사 볼 때는 구조적 폭력 문제 관련해서 요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 두 문제 정도 미리 풀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도 있었으니까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 일단 5번에 평화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는 답은 3번인데, 현실주의는 전쟁의 제거를 통해 평화를 창출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전쟁 제거는 이상주의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자유주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고, 현실주의에서는 제거보다는 이제 전쟁을 비터하는 거, 억제하는 데 관심이 좀 있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에 전쟁 부재하고 구조적 폭력 부재, 이건 뭐 가장 중요한 지문이니까 요거 자체를 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4번은 조금 애매한데, 요건 이제 4번에서는 자유주의는 안정보다는 평화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 지문은 맞는데 요건 이제 약간 변형해가지고 현실주의는 평화보다는 안정을 지지한다 이러면 그건 타당한데, 요 지문이 평화를 거부한다는 건 아니니까 평화와 안정 사이에서 평화도 중요한 가치지만 안정이 더 중요한 가치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해서 확인하는 문제인데, 구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질서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이게 아나키고, 그 다음에 단위의 특성은 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능력 분포 상태 이렇게 돼 있고, 혹시 6번에 3번 지문 보시고 이게 누구 개념인지 떠오르시면 좋겠는데, 미어샤이머가 5가지 가정을 가지고 공격적 현실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 중에 3가지가 있죠.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정한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 세 번째가 불신.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왈츠하고 미어샤이머는 언제든지 대비해서 시험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조금 어려운데,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이론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틀린 건 뭐냐라고 했는데,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 자체가 위험하고 이것 자체가 국가들이 두려움을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무정부 상태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데 2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장하고 있고 불신 있고, 그래서 3가지가 합쳐져서 이 피어를 만드는 거지 무정부 상태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